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리식 한국사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정말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지금 강의를 보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리식 한국사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셔야 되고 여타 공무원 시험과는 어떤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본격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우리 한국사는 1편에서부터 8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1편 부분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그 1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PPT를 활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필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론 강의 절대 한 번 들으시면 안 되죠. 적어도 2번에서 3번 들어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시켜 드릴 테니까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수업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개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시간에 어느 시대를 공부하는지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PPT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어딘지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제가 언급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1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일단 역사의 의미가 제1장에 들어가 있고요. 제2장, 3장 쪽에 들어가면 구석기에서부터 쭉쭉 각 시대별 생활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그 시대의 생활 모습까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매년 계리식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요. 물어보는 건 거의 유행이 뻔해요. 구석기의 생활 모습 찾아보시오. 신석기 때 찾아보시오.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구석기 때 사냥했습니다. 신석기 때 움집지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유물 유적과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유물 유적을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여러 가지 유형을 보건데 그 안에서도 트렌드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도구와 토기를 많이 외워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는 도구와 토기의 비중이라든지 난이도 부담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토기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를 언급하게 될 텐데 각 시대별로 이런 토기가 있구나 이런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반면에 유적지와 집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험에서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까다롭게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묵직하게 나오고 자주 언급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집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집터 하면 움집 떠오르시죠? 움집은 신석기, 청동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잘 비교 분석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본격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서 첫 번째 장 역사의 학습 목적,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역사 다들 조금 좋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도 역사 공부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려시대 역사 2개를 여러분들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인제도라는 겁니다. 요거는 고려식 인질제도예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여전히 각 지역에 호족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세력이 막강합니다. 그들을 견제하는 방법 중에 그들의 자제를 뽑아서 수도에 머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견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인제도.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고려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제 이해에 대해서 자문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됐나요? 또 하나 고려시대 때 묘청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묘청은 고려 중기 때 인물이 되겠는데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고려 수도는 개경이잖아요. 개경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로 인해서 고려 중기가 되면 뭔가 혁신적인 분위기는 사라지면서 보수적인 분위기만 나타나더라. 이런 걸 타개하는 방법은 수도로 옮기는 것이다 라면서 서경으로 옮기자고 해요. 서경은 지금의 평양적이 되겠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묘청은 서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을 깨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당시의 왕이었던 인종이 찬성을 해요. 그래 요즘에 뭐 이적염의 난에다가 나라가 뒤숭숭한데 이참에 수도로 옮겨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결국 왕은 수도 옮기는 걸 포기하고 갱영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러면 개경을 기반으로 해서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결국 왕의 마음이 바뀌고 나자 묘청과 그의 동지들은 1년에 걸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압당했어요.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글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활약을 했었던 유명한 역사학자 신채호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분이 쓴 글입니다. 묘청 등이 승리하였다면 조선의 역사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인데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어찌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라고 하지 아니하랴 라면서 신채호는 이 운동을 대단히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고려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위쪽 지역 개척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주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확장하지 못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런 것이 바로 신채호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예전에 이렇게 기인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도 공부했는데 잘 읽어보면 뭔가 역사를 접근하는,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는 대단히 객관적인 반면에 여기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사가들 사이에서도요,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입장 차이가 있어요. 19세기 때는 이쪽이 주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사람 랑케라는 사람인데요. 랑케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는 사실 그 자체로만 바라봐야 된다. 객관적으로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역사가들이 해야 될 것도 바로 뭐냐면 역사 속에 있는 많은 것 중에 정말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할 때 기본 근거가 되는 것이 사료잖아요. 사료라고 하면 역사 연구의 재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헌자료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역사가가 해야 될 거는 그 사료에 대해서 검증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들을 빼고 사실들을 찾아내자. 그럼 그러한 사실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크로체 그리고 E.H. 카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할까? 왜 공부할까요? 단순한 흥미 차원에서는 아닌 거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건에 대해서 빗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공부하는 측면이 다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 의도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을 때 역사가들은 거기에 해석을 하고, 다른 말로 하자면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역사가가 이렇게 생각한 건 결국 기록으로 남기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E.H. 카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개를 약간 융합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역사가가 있는데 사실에 기반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사실은 있는데 역사가의 해석이 없어요. 그건 나무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역사에 대한 입장 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입장 차이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주제에 나와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뒷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표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로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직까지 계리식 문제에서는 역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구석기 시대가 제2장에서부터 쭉 출발이 되죠. 그러다 뒤로 넘기다 보면 신석기가 나오고 청동기가 나오고 초기철기가 나오는데 보통은 그렇게 교재 다 만들어요.
설명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돌아오시고 나면 그 많은 토기 중에서 청동기 토기 뭐였지? 철기 토기가 뭐였지? 막 헷갈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요. 주제를 소주제 모두 6개를 뽑았어요. 뽑고 난 다음에 구석기에서 철기까지 한 번에 쭉 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초기 고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준비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교재를 어떻게 따라와야 될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따로 필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곳곳에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필기하시면서 하시면 2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처럼. 그럼 보다 입체적으로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석기에서부터 쭉 출발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재 보시면 구석기 시대 쭉, 신석기 시대 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나중에 돌아서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토기가 너무 헷갈려. 움집이 신석기와 청동기 너무 헷갈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제 6개를 뽑아가지고요. 주제별로 구석기에서 철기까지 한 번에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지금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랑 헷갈린다 싶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좀 필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따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에 접근하는 방법과 제 접근 방법을 믹스를 하시면 시줄과 날줄처럼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는요. 각 시대가 시작된 시기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가 시작된 연대, 가장 오래된 연도가 약 70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70만 년 전이라고 하면요. 꽤 오래 전이에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작 연대를 약 3만 년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되고 일본은 왜 이렇게 짧냐? 이건 고고학적인 뒷받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양 지역에요. 금굴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 금굴 유적지에서 나온 것들이 70만 년 전을 뒷받침합니다. 참고로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굴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석회동굴과 그다음에 그 용암동굴이 있는 제주도 그리고 이제 강원도 충북 일대가 되겠는데 이 충북 일대에 가시면 석회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구석기 유적지 많이 나옵니다. 신석기 같은 경우는 10,000년 전인데요. 10,00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있었어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구석기 때 많이 반복이 됐는데 그 마지막 빙하기가 10,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다는 것은 동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 신석기 때 농경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이 2000년경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청동기가 이렇게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안 배웠거든요. 그럼 이렇게 점점 시기가 더 옛날로 당겨졌던 것은 뭐 때문이냐? 이것도 고고학적 발굴과 연결되는데 바로 덧띠 색인무늬 토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 하면 대표적인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빗살무늬 토기와 청동기 시대의 이 덧띠 색인무늬 토기, 그러니까 시대가 교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등장하면서 연대가 끌어올려졌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단기 하면 기원전 2333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군한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점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단군 신화를 공부하면서 단군이 2333년 기원전 이때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 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고조선이 그때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주장이 요즘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기는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이 되는데요.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철 같은 경우는요.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중국이 이때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공자 기억나실까요? 공자가 있었던 시대를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약 500여 년 동안 절대 강자 없이 중국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중국에서 철기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전쟁할 때 철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혼란기 때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을 통해 철을 받아들입니다.
이번에는 도구를 들어가 볼 텐데요. 구석기와 신석기, 당연히 도를 이용했겠죠? 이때는 깨서 써서 뗀석기, 이때는 갈아 써서 간석기. 중요한 건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구석기가 70만 년 정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뗀석기도 여러분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전기 구석기의 대표적이다 그러면 집게와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집게 같은 경우는 한쪽에 날이 있어요.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양날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아무래도 얘가 멀티가 되겠죠. 그래서 집게는 말 그대로 찍어서 직접 공격하는 형태, 주먹도끼는 집게의 역할도 하고 동물을 잡았을 때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나무를 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멀티 기능을 사용을 해요. 단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먹도끼가요, 우리 땅에서 최초로 발견된 게 1970년대가 되겠는데요. 연천 전곡리에서 최초로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주먹도끼가 동아시아에서 발굴이 안 돼요. 아프리카랑 유럽 쪽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멀티라고 했잖아요. 이게 더 고성능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먹도끼가 여러분 박물관 가보시면 한 15cm 정도가 되는데요.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안정적으로 잡고 이렇게 활용하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먹도끼가 동아시아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뭐야, 이 구석기 시대부터 이 서구 사회와 이 아시아 사회는 차별성이 있었던 거야? 서구 사회가 더 앞서 나갔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학자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우리 땅에서 주먹도끼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구와 동아시아의 어떤 차별적인 걸 근거로 했던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먹도끼는 중요합니다. 중기 시기가 되면서는요, 더 다양한 뗀석기가 나오는데요. 이름들은 다 개로 끝나요. 긁개, 밀개, 자르개 이런 것들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후기 시기에도요, 개로 끝나는 게 나오는데요. 이름이 좀 길어요. 승배 찌르개. 찌르는 건데요. 직접 찌르지 않고요. 던져서 찌를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이제 많이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한 15cm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만큼 이제 제작 기술이 더 뛰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승배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승배예요. 손잡이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나무 같은 걸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식물을 연결해 주시면 이것이 이제 던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보다 날렵해진 동물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큰 돌이 있어요. 그럼 그 큰 돌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떨어져 나오는 돌덩어리들을 격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는 작은 돌덩어리들을 격지라고 하는데 이런 격지들을 그냥 깨는 게 아니라요. 쐐기 같은 걸 대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탁탁 깨요. 그래서 균일한 사이즈로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제작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교재에서요. 이건 여러분이 따로 적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3번 구석기 시대의 도구와 생활 보이십니까? 예, 거기서 보시면 가운데에 표, 전기, 중기, 후기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쓰기 시작하는데요. 간석기 같은 경우는 명칭이 돌자가 앞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돌보습, 돌갱이, 돌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자, 청동기 시기 가겠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시기가 되면서부터는 원하는 것들을 이제 틀에 부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 때 우리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칼이에요. 근데 그 칼 모양이 악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러주고요. 또 하나는 거울입니다. 칼은 전쟁을 때 써요. 거울은 뭐 할 때 쓸까요? 거울은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매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장신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매달고 있으면 햇빛 좋은 날, 햇빛이 거울에 비치겠죠. 나름 이거 여러분들 잘 닦으면 다 반사됩니다. 맞아 쫙 되면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가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청동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지배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서 드는 고민이 바로 뭐가 있냐? 그렇다면 실제로 먹거리를 생산할 때, 농사를 지을 때는 뭘 이용했느냐? 이 고민이 빠지게 되죠. 이건 바로 간석기가 채워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간석기는 신석기 때도 이용을 하지만 청동기 시기 때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활용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유물의 명칭을 파악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돌, 머시기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 형태가 좀 더 다양해요. 반달돌칼. 반달돌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있어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끈 연결해서 이삭을 자른 데 써요. 바퀴날 도끼, 홈자기.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청동기 시기 때 사용했었던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로 가볼까요? 자,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철을 가지고요. 더 단단한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청동도요. 충분히 살상용이에요. 그런데 얘가 더 무서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르는 건 되지만 여기는 정말 사람을 신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상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기가 처음에 제작을 할 때는 기술력이 떨어졌지만 점점 단단한 걸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농기구까지 철로 만든다. 이게 특징이에요.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 경우는요. 땅을 일구다 보면 땅 밑에 돌덩어리 되게 많잖아요. 그 청동제 농기구가 돌을 만났을 때 청동제 농기구는 구부러져요. 반면에 철제 농기구는 구부러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철제 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죠. 철제 농기구의 등장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정치 세력도 더 커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청동기로 기반으로 등장했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은 철기를 기반으로 등장합니다. 들어만 두세요.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것. 철기 시대라고 해서 모든 걸 철기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특히 초기 철기 시기 때는요. 청동기를 여전히 제작합니다. 칼을 만드는데요. 이때는 칼이 날씬해요. 길어져요. 그래서 세형동검이라고 하고요. 거울은 무늬가 아주 자잘자잘해서 잔무늬 거울이라고 해요.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원형 거울인데요. 그 안에 13,000여 개의 선이 막 그려져 있어요. 선과 선의 간격은요. 0.3mm 정도도 안 됩니다. 정말 잘죠.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청동기 시기가 다르면서 명칭이 다르다는 거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특징을 파악하실 게 있어요. 이런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역에서도 나오지만 만주라든지 요령 지역에서 나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서만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 이거는 우리만 썼던 거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와도 관련돼 있겠죠. 더 나아가겠습니다. 독자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의 스타일 아니면 우리만 제작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길거리에 청동이 있네라고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구리와 아연을 적당하게 섞어서 끓는 전까지 올려서 내가 원하는 틀에 찍어내야 되는 거고 철광석을 녹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내야 되죠. 찍어내는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우리 땅에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만 나오지 그걸 찍어낸 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만들었는지 사다 썼는지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그걸 찍어내는 거푸집이 나왔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아, 우리가 세형 동검을 정말 우리식 스타일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네. 간석기 연결되어 있죠. 청동기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세형 동검이 있습니다만 철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들고 전쟁 나가지 않겠죠. 이건 뭐냐? 제사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의제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도구 파트가 중요하겠죠.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기본 난이도입니다. 이건 낮아지고 말고도 없어요. 이건 기본 난이도.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청동기 뒤로 좀 가주시겠어요? 자, 3장에 가시면 청동기가 나와 있고요. 거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청동기 시대의 석재 농기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왼쪽에 봤더니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라는 부분 쫙 줄쳐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철로 좀 들어가 볼까요? 철 부분에서는 뒤로 가보시면 가로 5번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의 발전 파트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사진 자료 더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죠.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나와 있습니까? 모양 차이 구분해 두시면서 시기도 구분해 주시고요. 특징도 파악해 두시면 돼요. 요거 필기해 주셔도 좋지만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진 바로 위에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구석기에서부터 철기까지 6개의 소주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소주제 겨우 하나 맞췄어요. 자, 이번에는 생활 모습. 이건 여러분들 뭐 교재 따로 보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듣고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구석기들 같은 경우는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했고 이런 거 같은 한 곳에서 계속 사냥 못 하잖아요. 옮겨 다녀야 됩니다. 이동생활. 그리고 이때 다닐 때는 작게는 한 1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살죠.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농경을 시작한 부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신석기 혁명 이렇게 공부하셨을 텐데요. 단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밥을 먹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벼를 재배하진 않습니다. 조라든지 수수 같은 거 재배해요. 초보적인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고 머물러 살다 보면 혈연관계가 형성이 되죠. 시족사회, 더 확장돼서 부족사회로 발전을 합니다. 청동기 시기,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저만 원했나요? 벼를 제작합니다. 벼를 농사 짓습니다.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농업 기술이 향상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조나 수수 드셔보셨죠? 얘에 비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달리는 것도 더 많이 달려요. 자, 전반적으로 먹고 남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먹고 남는 건 분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 가지지 않고 더 많은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등장을 해요. 자, 이러면서 사유재산제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이전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인류 사회는 평등했었어요. 물론 이때도 지도자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도자는 권력을 가진 자는 아니고 연장자다, 지혜를 가진 자다, 뭐 이런 의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재산의 차이가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계층 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생활상의 변화가 가장 기본이에요. 벼농사 시작했다, 사유재산제가 성립되었다, 계층 사회가 등장했다. 교재 보면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계층 사회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족장이 되겠습니다. 족장 같은 경우는 군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별도로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족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전쟁을 주도하는 거, 정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늘에다가 뭔가 기원하는 제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재정일치사회라고 해요. 대통령의 역할과 종교인의 역할을 동시에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 비파형, 동검 같은 거 필요하죠. 제사를 지낼 때는 하늘에다가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청동, 방울 같은 거. 그래서 족장이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의 권위는 죽어서까지도 이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무덤이 상당히 크겠죠. 바로 그 거대한 무덤이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아요. 3만여 기 정도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인돌이라는 원래는 거대한 고인돌이 특히 족장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오케이. 또 거기에다가 족장 세력이거나 아니면 그 족장에 속해 있는 부족 같은 경우는 다른 부족에 비해서는 우월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기 가볼까요? 철기 시대가 되면은요. 여기서는 고조선만 있었다가 더 많은 나라가 등장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농기구가 발달함에 따라서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됐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철을 어디로부터 받아들인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해요. 근데 교류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문헌자료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 당시는 너무 중요한 게 유물과 유적입니다. 특히 유물로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제 중국에서 활용하던 돈들을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칼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돈들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반량전이나 오수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명도전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다 이제 구멍 뚫어서 여러 개 쭉쭉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돈인데 이게 우리 땅에서 나와요.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창원에 가면 다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아직까지 이제 이 붓을 우리가 직접 만든 건지 중국에서 사가져온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붓이 있다는 건 글을 썼다는 거고 훈민정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한자를 쓴 거겠죠.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되나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어렵지 않지만 뭔가 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은요. 고조 아니죠.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쭉 가볼게요. 장수로 보시면 제3장 쪽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3장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가로 2번 청동기 시대의 특징하고 나와 있죠. 거기 당연히 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청동기 시대의 특징하고 점점점점 4개 보이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거. 자, 나머지는 그냥 화면만으로도 여러분들 기억이 되실 것 같죠?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민족의 기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다시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2장을 한번 펴주세요. 자, 2장을 펴주시면 거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표시가 돼 있죠. 민족의 기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람이 산 거랑 민족 기틀이 마련된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생각할 텐데요. 사람이 산 건 말 그대로 살았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빙하기 때요.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바다가 얕은 서해나 남해 같은 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다 보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쪽도 연결이 되거든요.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교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을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석기 시대 때 정착 생활을 했고 청동기 시기 때 고조선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시기를 묶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기 관련된 것. 암기하기 좀 나와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토기는 그냥 딱 10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는 토기가 없고요. 신석기 시기 때 토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신석기 때 토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 이전에 신석기 토기에 3인방이 있습니다. 3인방.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토기, 눌러찍기 문토기. 민무늬토기는요, 참고로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에 보다 원형된 형태가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름 민무늬토기입니다. 덧무늬는요, 덧띠를 입힌 거예요. 덧띠. 우리 이제 토기에서 윗부분을 아가리라고 하거든요. 그 아가리 부분에다가 흙을 한 줄 더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덧무늬토기예요. 아니면 흙이 굳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찝어주게 되면 하나의 그 띠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덧무늬토기. 눌러찍기 문토기. 뾰족한 걸 가지고요. 토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문양을 새겨두는 거예요. 3인방. 이름 민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눌러찍기 문토기가 신석기에서도 좀 초반부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일반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입니다. 청동기 시기와 철기 시기 등 민무늬토기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청동기 시기에 포문을 연 것, 우리 연대상으로 포문을 연 것은 이것이 아니라 덧띠 색인무늬토기라고 했었죠. 명칭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기하면 여러분 좀 암기할 때 헷갈릴 만한 게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그 색깔이 여기선 붉은색이고 여기선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거 검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흑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위에다 발라서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려고 해도 돌아서고 나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나오는 집들 같은 경우는 보통 몰딩이 붉은색, 체리색 몰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북유럽 인테리어라고 해서 블랙, 화이트, 그레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암기가 조금 수월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집터 부분인데요. 집터 조금 꼼꼼하게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구석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동굴에 살거나 아니면 막집에 거주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엔 추우니까 동굴 살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임시거처 마련해도 살 수 있으니까 급하게 지어요. 이 막집이라는 게 대충 지은 건 아닙니다. 임시거처. 참고로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동굴 관련된 유적지가 나온다고요.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충북 단양 지역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금굴 유적지. 우리나라 구석기 연대를 70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유적지가 되겠고요. 이거 말고 충북에 가시면 청원 지역이 있어요. 두루봉 동굴도 대표적인 유적지가 됩니다. 아니면 북한에 가시면요. 상원, 검은모루 동굴도 있습니다. 동굴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 중에서 청원 두루봉 동굴은 조금 더 기억을 하자면요. 여기는 사람뼈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고 막론에서 사람뼈는 일부분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얼굴 조금 일부분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청원 두루봉 동굴은 사람의 전신뼈가 다 나왔어요. 성인은 아니고요. 대여섯 살 정도 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자 아이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꽃가루까지 뿌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구석기인들의 이제 장례 문화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석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는요.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냐? 움집에 거주를 합니다. 정착생활하니까 집을 지었죠. 근데 그 집이 움집인데 움집은 여러분들 이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쭉 있어요. 단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건 각 시대별로 움집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움집이 있는 위치가 다른데요. 신석기 때는 강가나 바닷가 쪽에 움집을 지었다가 청동기 시기가 되면요. 언덕으로 올라가요. 구릉지대. 아무래도 전쟁 같은 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고 싸움을 할 때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래에 있는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구릉지대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산임수 취락 구조도 이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석기 때 집의 모양은 어떻게 다르냐? 일단 위에서 보자면 이렇게 원형이거나 사각형이긴 하는데 끝에 그렇게 둥근 제가 죄송해요. 참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가옥 구조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화덕 자리를 둡니다. 앞에서 집을 보자라면요. 집을 이렇게 반지하식으로 많이 파요. 이때 여러분들 이거 파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미예요, 여러분들. 구덩이를 팠어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추워서 좀 덜 파도 되는데 북부지방은 춥기 때문에 한 1m 정도를 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팠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얹게 되는데 당연히 불은 가운데.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움집은 그렇게 불이 자주 났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가 얼마나 이거 지푸라기가 불이 잘 타겠어요.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전문 소방수의 역할을 했다. 소방관의 역할을 했다. 그런 농담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어서 빗살무늬 같은 거 토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자, 청동기 시기가 되면서부터는요. 집의 형태가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되는데 이걸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보시면 이렇게 옆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런 데 이제 뭘 두냐면 창고 기능을 하는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화덕 같은 경우는 한쪽 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집은요. 점점점 지상 가옥화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밑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죠. 올라가기 위해선 여러분들 기둥을 세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주춧돌을 세우고 집을 이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 마을에 가시면 이런 집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 청동기 시대의 움집터 가면 이런 집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을의 규모가 더 커졌다. 대규모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화되면서 이건 집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도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말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창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야. 거기다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목책을 세워두기도 하고 아니면 또랑을 이렇게 파두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방어시설. 자, 지금 청동기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움집이 지상가옥화가 되고 있습니다. 화덕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대규모가 되면서 창고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목책을 세워두기도 하고요. 도랑을 파면서 방어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자, 신석기 시대의 움집 같은 경우는 2장 가겠습니다. 2장에서요.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 봐주세요. 가로 4번 주거 생활의 변화, 움집 변화하면서 그림이랑 설명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청동기 시기 같은 경우는요. 뒤로 쭉쭉 가시면 제3장에서 보시면 3번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거기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주거 생활. 배산임수 지형부터 시작해서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이나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그려 넣어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요즘에는 이런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이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체제로 가면서 교과서 종류가 너무 많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진 자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는 딱 봐도 그냥 빗살무늬 토기예요. 근데 이런 집터 같은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철기시대. 철기시대가 되면서는 일단 집의 종류가 좀 다양해져요. 움집뿐만 아니라 초가집, 또 귀틀집이라고 해서요. 통나무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짜는 이런 집도 등장하고요. 집에다가 부뚜막을 두기도 하고 구두를 깔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난방시설들이 더 등장하게 되죠. 되셨어요? 집터. 선택지에서 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챙겨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종교예술 분야, 무덤 분야를 가볼 텐데요. 종교예술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초보적인 형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석기. 아까 제가 단양 유적지 말씀드렸죠. 단양에 가면 수양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뭘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이걸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구석기 유적지에서 물고기나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약간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 예술과 관련됐는데 왜 만들었을까?
물고기를 더 잡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만들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제작 기술이 뛰어나죠. 더군다나 신석기 사람들은 강가에 살았으니까 조개 많이 잡아먹었겠네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을 만든다거나 조개 다 먹고 나면은요, 조개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팔찌죠. 액세서리죠. 옛날에 액세서리들을 칠해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발달해서 뭔가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원시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시신앙 같은 경우는 3종 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신석기가 들어가 있는 제2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종 세트. 첫 번째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일단 3종 세트는 이거예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산이든 해든 달이든 이들은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 그래서 비나이다 제발 우리 아들 이번에 과거 시험 합격해달라고.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달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 건 애니미즘이 되겠고요.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무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인간과 저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동물을 믿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영혼이,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거, 영혼 불멸사상까지 합쳐서 신석기 때 원시신앙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은 원하는 걸 그리기 시작해요. 어디에다가? 바위벽에다 그립니다. 이걸 바로 바위 그림 암각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각화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울산 울주군에 가시면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또 하나가 고령에 가면 장기리, 알터 바위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커요. 그래서 울주 반구대 그림을 보시면요, 고래를 비롯하는 많은 동물이 200여 점 정도 그려져 있고요. 고령 알터 바위 그림을 가보시면요, 여기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무늬들이 있는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냥을 많이 하고 싶었구나 하는 기원을 우리는 해석을 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추상적인 표현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단 조심하실 거는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 정확히 어느 시대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200여 점의 그림을요, 한 번에 만든 건 아니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신석기 후반에서부터 청동기 시기까지 쭉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대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바위 그림이 청동기 시기 때 많이 시작됐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무덤이죠. 무덤은 여러분들 구석기와 신석기 무덤은 빼고요, 청동기 철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구석기 같은 경우는 흥수아이, 이렇게 동굴에서 사람의 시신을 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청동기 하면 군장을 떠올리실 거고요. 군장하면 고인돌을 떠올리시죠? 고인돌을 비롯해서 무거운 돌로 만든 또 다른 무덤이 돌널 무덤입니다. 먼저 고인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돌을 이렇게 고여요. 돌을 괴서 만든 무덤이라서 고인돌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덮개돌을 덮어두는 이런 형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화도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고인돌 형태는요, 땅을 파요. 시신을 이 안에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괸돌을 두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개돌을 덮는 이런 형식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북 고창이나 전남 화순 지역을 가셔야 돼요. 그럼 얘가 북쪽이고 얘가 아래쪽이 있죠. 남쪽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굳이 암기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북쪽은 추워요. 추운데 땅바닥에 그냥 안 있으면 엉덩이 시려요. 그래서 테이블, 다리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보는 그대로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하고요. 이건 바둑판식 고인돌 또는 개석식 고인돌 이렇게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돌널 무덤 같은 경우는요,
땅을 파고 만드는 모습에선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얘보다는 요 그러니까 돌의 두께가 덮개돌의 두께가 얕아요. 이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되면은요, 조금 가벼운 형태로 이제 무덤을 만들어요. 널무덤과 동무덤. 이거는 나무를 가지고 곽을 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하는 거에서 좀 차이가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구석기에서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쭉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유적지를 들어갈 거예요. 유적지 같은 경우는 구석기에서 청동기까지만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구석기 제2장 피셨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 지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유적지가 표로 쫙 나와 있는데 대충 세어봐도요, 근 20개가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리집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적지와 관련된 게 딱 한 번 언급됐고요. 그게 단독 문제도 아니었고 2016년도에요. 선지 중에서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최근 내도요,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유적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 여기 나와 있는 거 20개 가까이 되는 거 다 외우지는 일단 마세요. 일단 1차적으로 공부하실 때는요, 거기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난 정말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나머지 다 채우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한 8군데 정도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시작을 여는 것은요, 한북 웅기 굴포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본격적인 구석기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요, 여기 한북 지역에 동관진 유적지라고 해서 여기가 1930년대 구석기 유적지로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일본이 니네가 이렇게 구석기 나왔을 리가 없어. 여기는 위치상으로 보면 중국과 관련된 거야. 이러면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역사 연구를 하는데 남북한 모두 다 역사 연구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는 게 60년대예요. 아무래도 이제 50년대는 전쟁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포문을 먼저 연 게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남한에서 약간 긴장했겠죠? 근데 곧 이어서 공주 석장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남북한으로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있고요. 자, 그다음 앞서서 단양을 언급했었어요. 여기 이제 석회암지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금굴 유적지 같은 경우는 연대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고요. 상실이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뼈가 나왔는데요. 사람 뼈 같은 경우도 북한 지역에서 먼저 나왔어요. 아무래도 남한에서 언제 나오나 기다렸겠죠. 상실이 지역에서 남한 지역 최초로 사람 뼈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단양에 수양계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요거 물고기 모양의 조각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연천 전곡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주먹도끼.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구석기 유적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신석기로 갈 텐데요. 신석기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농경을 최초로 시작했다는 거. 단, 그때는 벼농사는 아니었다라고 했었죠. 평양 남경 유적지랑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지가 있는데요.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지탐리는 정말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워낙 나올 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이 농경 시작과 관련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불탄 그 농작물이 나왔어요. 근데 쌀은 아니고요. 좁쌀이에요. 탄화된 좁쌀.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농경 시작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탐리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 바닷가 지역에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바다 3군데랑 섬 해서 모두 4군데 보여드릴게요. 서울 암사동. 암사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움집터가 있는 곳이죠. 1920년대 홍수가 나서 우연히 이제 발견됐고요. 양양 오산리 같은 경우는요. 특히 토기가 되게 유명한데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모두 4인방이 있죠.
근데 그 4인방 중에서 빗살무늬 토기는 전국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빼고요. 그 앞에 나왔던 3인방이 있었어요.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문 등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고산리도 바로 여기입니다. 참고로 제주도 고산리 유적지 같은 경우가 바로 만년의 신석기 연대가 측정되는 게 바로 여기서 때문이에요. 부산의 동삼동 같은 경우는요, 폐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개 껍데기가 쌓아둔 더미, 더미를 바로 이제 폐총이라고 합니다. 신석기인들의 쓰레기 저장소 같은 곳인 거죠.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조개 껍데기에 관련된 유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하는 게 불탄 쌀이 되겠죠. 평양 남경, 여주 흔암리, 부여 송곡리 다 불탄 쌀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탄화미라고 합니다. 평양 남경 같은 경우는 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네.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양 남경은 두 번 다 나왔다 그냥 기억하기도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주 이천 지역은 지금도 벼농사가 유명한 지역이니까 아, 탄화미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부여 송곡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꼭.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동기 유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탄화미를 비롯해서요, 뭐 비파형 동검 등등등등등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계리직에서 나왔었던 유적지 명칭이 바로 부여 송곡리입니다. 됐나요? 네. 자, 구석기는 제가 아까 유적지 말씀드렸고 신석기와 청동기 말씀 안 드렸는데 신석기와 청동기도 유적지 마찬가지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고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다 외우시는 거 물론 좋긴 하지만 지금까지 계리직 문제 특성상 이게 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해 준 것들 위주로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불안하다 싶을 때만 추가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치고 강의가 좀 길었죠. 네, 내용이 만만치않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고조선에서부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